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전 여친과 택시기사를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오늘 남성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합니다. 제주 유명 식당 대표를 살해한 피의자 3명이 무려 6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남성이 식당 운영권을 완전히 뺏을 목적으로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세종시 금강변 갈대밭에 연이어 불을 지른 30대 교사가 계속되는 실연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 방화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이 오른손에 든 이 꽃다발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박지훈 변호사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아닙니다. 빨리 가요 그냥.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걸 준비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생신이시잖아요. 누구의? 이자영.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뭐 빈손. 아니 몰랐어. 아니 뭘? 몰랐어 진짜. 아 진짜 너무한다 진짜. 아니, 네. 옆에 짝꿍을 갖다가 세상에 생일인데. 왜 하필 오늘 옆이야? 저쪽에 앉았는데. 이런 분입니다. 인간 양지열. 똑똑히 봐주십시오, 여러분. 어제 너무 많이 틀었어. 그만 아, 보여줘. 이럴 수가 있나 진짜. 알겠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지난 18일 밤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던 이 40대 여성을 향해서 날아차기 했던, 또 그걸 촬영하면서 키득키득댔던 이 중학생 3명 기억하시죠? 축하드립니다.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키로 했습니다. 다행히 촉법도 아니었고요. 알고 봤더니 절도까지 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립니다. 예, 생일 맞은 이자연 기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빈손으로 오신 오윤성,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예, 박준혜 수호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행복한 방송 사건 반장 독일에서도 응원합니다 하신 김세훈님, 사반에 완전 녹아들었어요 하신 문수진님, 요양보호사입니다. 이 추운 겨울 저희는 요양병원 옥상에서 계단에서 방호복 입고 다 식어 빠진 밥을 먹고 버티고 있네요. 전국의 요양보호사님들 힘내라고 좀 해주십시오 하신 손영기님, 정말 감사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자, 내일 큰 수술 앞둔 우리 엄마 이민선 여사 떨지 말고 수술 잘 받으라고 해주세요 하신 양미소님, 괜찮으실 겁니다. 자, 요양원 가신 엄마가 요즘 자꾸 마음에 걸려서 눈물 납니다. 얼마나 추우실까 하신 단우님. 자, 아바타2 보러 갔는데 뒷좌석 어르신들이 내내 떠들고 발로 차고 아유 내 티켓 돌려줘 하신 홍상아님, 경남 김해 강윤지 여사 내일 결혼 21주년에 만난 거 사드릴게 하신 이일수님, 그리고 이민우님, 윤은경님, 청주의 이나경님, 안산 팔곡의 이동혜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6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좀 안타깝습니다. 보여주시죠.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입니다. 자, 지금 뭐 다들 속보 보셔서 아시겠지만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방음터널 경인고속도로. 자, 인명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던데, 자, 이 기자, 지금까지의 피해 상황 그리고 인명피해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오후 1시 50분쯤에요. 과천 가련동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장에서 5명이 사망을 했고 얼굴 화상 등으로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34명은 연기를 흡입해서 치료 중이어서요. 이 사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규모가 크다고 판단해서 한때는 대응 단계를 2단계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화재 발생 1시간 반 만인 오후 3시 20분쯤이었는데 초진에 성공을 했고요. 이 현장에는 펌프차와 이 소방 헬기 등이 투입돼서 진화 작업을 벌이는 중입니다. 이번 불로 이 방음터널의 하부를 지나는 이 47번 국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 화재로 인한 낙하물이 떨어져서요. 양방향 통제가 된 상황입니다. 자, 더군다나 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화재 진압하기에 정말 어려움이 크셨을 것 같아요. 소방대원들이. 일단은 고속도로에서 버스하고 트럭하고 추돌 사고가 일어났던 걸로 보이고, 추돌 사고 이후에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이 방음 터널은 이 일반 터널보다 면적이 넓어요.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최초 발화 그렇죠. 장면이라고. 발화 장면이고, 뭐 과실이 누가 했는지, 어디를 어떻게 접촉했는지 이 부분은 앞으로 확인이
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공간이 매우 넓다 보니까 산소 면적도 넓고 이래서 화재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났고 그렇게 진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좀 걸렸던 것입니다. 예, 어쨌든 현재는 화재가 완전히 진압이 됐고요. 더 이상의 인명 피해는 없기를 바라봅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보죠. 입장권은 3만 원. 중국이 운영하는 비밀 경찰서가 아니냐 의혹받던 한강변 강남권 중식당 동방명주. 자, 식당 규모에 비해서 맛은 형편없었다는 지적까지 나왔던 바로 그 동방명주 실소유자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어요.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비밀 경찰서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했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에 한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요. 일단 이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자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 한국의 비밀경찰서를 설립을 했다. 그게 바로 서울에 있는 한 중식당이다. 이런 의혹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단 의혹을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이 중식당 대표가 왕해군 씨인데요. 이 왕 씨는 비밀경찰서 보도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정상적인 영업장소였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실소유주라면서요. 내 개인정보나 가족의 정보, 초성을 공개한 언론사에 모든 법적 책임을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최근에 악의적인 언론사가 정말 나를 화나게 했다. 대한민국에 20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데 한중 수교 30주년 한중 언론인 침묵회도 우리 식당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론사 국장과 대표들은 나를 모르냐면서 도대체 의도한 게 뭐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불만을 제기한 건데 그러면서도 사실 이 의혹의 핵심은 비밀경찰서와의 연관성이잖아요. 예. 이에 대해서 이 왕 대표는 이런 의혹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지는 않은 채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저도 봤는데요. 니들 대한민국 언론 보도 똑바로 해. 법적 대응할 거야 하면서 잔뜩 으름장만 놓더란 말이죠. 예, 저도 보면서 싶었는데 급기야 모레 또 기자회견을 한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只接受100人入场采访、报道或旁听。为了实现公平、公正、无差别化，我们采取实名购券方式入场。入场券（括弧）入场券委托第三方韩国机构执行（括弧完了），每人3万韩币，售完即止。 자, 양 변호사님, BTS 기자회견도 입장권을 팔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회를 정식으로 모레 개최를 하는데 1인당 3만 원씩을 받겠다라고 했었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취재 보도를 원하는 사람도 3만 원이에요. 또 선착순으로 이게 이제 차별 없고 공정하게 입장을 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저는 기자회견 가는데 그럼 JTBC에서 최소한 카메라 감독 한 분하고 기자 한 명만 들어가도 저 설명회 들으려고 6만 원 써야 되는 건데요. 예. 아니 오늘 반박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저도 이 대목에서 제일 고개가 갸우뚱해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3만 원 내야 될까요? 아무튼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끼어들기 10위 끝에 점점점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보시죠. 자, 이곳은 부산 해운대 한 도로. 불박차가 차선을 바꾸려다가 갑자기 멈칫하죠. 바로 저 차, 회색 차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추월을 하고요. 쭉 갑니다. 자, 문제없이 가는데 그런데 저 앞서 추월했던 회색 차가 앞으로 끼어드네. 신호대기가 걸리자 차에서 내립니다. 왜 내려? 야, 이제부터 네가 잘못했잖아. 그냥 가세요, 사장님.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잠시 후에 손에서 뭔가를 들고서 불박차주를 퍽 계속 쫓아오면서 휙. 박 변호사님, 네. 저 손에 준 거 검은 거 뭡니까? 자, 3단봉처럼 보이는 건데요. 저게 사실은 전기 충격기입니다. 예?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죠. 이 3단봉처럼 보이는 전기 충격기로 지금 보면 너 때문에 내가 위험할 뻔했다. 그래서 막았고요. 그래서 결국은 폭력을 행사하다가 나중에는 3단봉처럼 보이는 전기 충격기로 전기 충격을 가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폭행은 없었는데요. 그 이후에 경찰이 와서 이 경우는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특수상해죄로 지금 입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또 다른 영상 보시죠. 자, 교차로에서 저렇게 끼어들면 안 되죠. 거길 끼어드냐 막 이래서 어림없지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욕을 막 난리더라는 겁니다. 저 검은색 운전자. 그랬더니 저 불박 차주도 그 손가락 욕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냥 쭉 가려고 했더니 세상에 신호 대기가 자 저렇게 앞으로 멈추던 신호 대기 중에서 막 달려옵니다. 불박 차주한테 야 너 나와 하더니 지금 멱살까지 잡고 자 그리고 저 아주머니는 심지어 말리기는커녕 남편 말리기는커녕 번호판 촬영. 자 순간 너무 당황했던 나머지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서 조금 닿았더니 야 너 나 쳤어? 야 당신 사진 찍어 하면서 지금 공사 커지고 있습니다. 오 교수님. 교차로에서 세상에 들어와서 차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 교차로 복판에서 끼어들면 어떡합니까? 아니 저게 사실 뭐 흔히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저 정도 되면은 그냥 뭐 양보를 해주면 좋겠지만 또 양보를 못할 그럴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걸 소화를 하고 가야 되는데 아마 이 사람의 그 성격이 굉장히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먼저 시작을 했느냐는 거죠. 양보를 안 해줄 수는 있지만 와서 욕설 하는 거는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있는 이 여자분도 뭐 욕을 했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50대 50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기 참지를 못한 거죠. 차 앞을 갖다 놓고 와서 이제 시비가 크게 벌어졌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멱살까지 잡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좀 겁이 났겠죠. 겁이 나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밟고 있던 그 브레이크에 발이 이렇게 딱 띄어져 가지고 약간 부딪히니까 또 이제 거기에서 이거 특수 폭행이다. 이제 아마 이제 그 차로 이렇게 약간 밀면 특수 폭행되는 건 알고 있는 모양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고의성이 인정이 안 돼서 경찰 입장에서는 그게 불송치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이의 신청을 했고요. 또 상대 운전자는 폭행이라든가 특가법 위반으로 지금 송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조금의 어떤 분노를 좀 참으면 그야말로 참을 인색이면 사람도 살린다라고 하는데 결국 둘 다 손해죠, 사실. 시간 낭비, 어떤 정신적인 고통 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갈게요. 심심한데 부셔도 되죠. 자, 황당한 걸 넘어서 화가 나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한 여성이 열심히 저렇게 눈사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저렇게 코까지 푹 집어넣어서 만들고 있죠. 자, 그때 남성이 등장할 텐데 저 건들건들 막 다가오는 거 보세요. 자, 그런데 저렇게 와가지고는 저거 그쪽이 만든 거예요? 묻더니 눈사람 부셔도 돼요 하면서 갑자기 보세요. 자, 보시더니 자 발로 팍! 팍! 두 번 말길질을 하더니 급기야 지금 현재 저 여성이 만들고 있는 눈사람까지는 팍! 아니 뭐 저런 X가 있단 나 욕하면 안 되는데 욕이 나오네요, 양 변호사님. 아니 뭐가 불만이고 문제죠? 저는 진짜 눈사람 만들어 놓고 있으면 저렇게 부수고 가는 사람들 본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옆에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바로 붙어서 공들여 물어보고 있고 그 사람이 만들고 있다는 걸 물어보기까지 했잖아요, 저 남성이. 저거는 그냥 글자 그대로 시비를 걸거나 무슨 화풀이 상대로 삼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눈사람도 사람 얼굴 모양까지 갖고 있는데 저러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말이죠. 좀 이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마지막 사연 이어가 보죠. 결혼하고 싶다면 1억입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네, 결혼하고 싶으면 1억을 가져오라는 여자친구의 부모님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일단 이 남성은 36살의 공무원이고요. 여자친구는 29살 직장인입니다. 그러니까 둘은 7살 차이인 건데 이 여자친구는 사회초년생이어서 이 부모님이 혼수 포함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작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이 예비 사위에게는 1억 원을 요구했다는 건데요. 사실 여자친구보다 7살 많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지만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1억 원을 요구하는 게 당연한 건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합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예비 처가가 옳다 쪽입니다. 36 먹은 남자가 별이 7개, 7살 어린 여자 데려간다면서 1억도 준비 안 했단 말이야. 저쪽에서도 5천은 준대잖아. 이게 지금 억울할 일이니? 동그라미. 이 예상 외입니다. 저는 여기서 동그라미를 들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비 신랑이 옳다 쪽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특정 액수를 부르는 건 좀 그렇잖아. 돈이 아닌 남자의 좀 장래성을 봐줄 수는 없니 X. 아 그렇군요. 자 우리 박 변호사님부터. 돈 금액이 나온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액수가 지금 1억이다. 뭐 누구는 5천에 준비했다. 이 얘기가 나오면 결국은 이게 이 결혼이라기보다는 뭔가 거래에 가까워지거든요.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의 혼인 관계를 이제 계약이나 거래로 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너 1억 갖고 와. 그럼 결혼하고 너 7살 차이니까 2억 필요해. 이런 말 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아니 근데 이제 혼수로 네. 처가에서도 5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 거죠. 그걸 갖고 넌 우리 5천 준비해서 넌 1억을 준비해라. 곱하기 2를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우리 교수님 그리고 변호사님 짧게 가겠습니다. 부모가 저렇게 결혼에 굉장히 그 과도하게 끼게 되면요 결혼 깨집니다. 보통 보면 이 혼수 가지고 결혼 깨지는 그런 커플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계속 저렇게 얘기를 하시면 주위에서는 그 어머니에 대해서 천박하다 이렇게 그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억짜리 신랑이 나오면은 이쪽에서 같이 결혼시키려고 그러다가 그쪽으로 딸을 갖다가 돌릴 건가요? 그 1억, 2억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기준도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어머니로서 저렇게 하게 되면 이 사이하고 정말 앞으로 길게 같이 가야 될 텐데 처음부터 아주 틀어지게 되면 다시 그 관계를 갖다가 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하. 자, 양 변호사님. 좀 짧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거 결혼 깨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반대한다라고 말 못하니까 또 1억 갖고 와 이렇게 해서 기분을 잡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이 기자. 네, 가족 여러분들도 양 변호사님이랑 비슷한 의견 많이 주셨는데요. 클레이니 클레모님은 그냥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데 돌려서 거절한 거다라고 하셨고요. 이루리님은 테스트하는 것 같은데 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스와이님은 3억 5천이 있는데 애인이 없네요라고도 하셨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충남 천안 사시는 이현지 여사님. 이현지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자, 지난주에 이진이를 출산하셨죠? 바로 이 친구 말이죠. 아, 너무 예쁩니다. 자, 그런데 이진이 낳고서 산후조리원에 있던 그때 크리스마스 연휴 또 생일이기도 했던 신랑 민준기 님이 홀로 이 독수 공방을 했다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물론 지금은 댁에 계시겠죠. 자, 이 여사님과 이진이가 아빠 사랑해라고 전해달라십니다. 위 건강을 위한 차세대 원료? 윌은 알고 있었어. 동의보감 속 그 원료. 꾸지뽕. 꾸지뽕과 20배 강화된 특허 유산균이 만나 더 강력해진 위에는 윌. 무모하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가장 큰 찬사. 무모해서 도전은 아름답고 세상은 바뀐다. 리더는 크기가 아니라 팩이다. 메리츠와제. 전 여친과 택시기사를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오늘 남성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합니다. 추가로 드러난 범행의 정황을 파헤쳐봅니다. 자, 오늘 신상 공개가 됐죠? 네,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31살 이기영이었는데요. 일단 이 남성은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30대 남성 이모 씨로 알려져 왔는데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1살 이기영이고요. 이기영은 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해서 이 범행을 고의적 계획적으로 저질렀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31살 이기영 이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얼굴도 공개됐고요. 이 사람, 이 가족이 경기도 파주에서 4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건물의 소유자의 손자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또 해당 이 상가에서 노래방이 입주돼 있는데 이 노래방에서 전 여자친구를 알게 됐다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특별한 직업 없이 취미생활, 유흥을 즐기면서 살아왔다고 전해집니다. 자,
오늘 또 정말 가장 이기영의 저 얼굴 사진이 공개된 것만큼이나 많은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겁니다. 자,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실물 간의 차이가 나서 신상정보 공개에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고려해서 새로 촬영한 사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머그샷을 촬영해서 공개할까 했는데 이기영의 선택에 따라서 기존의 운전면허 사진을 저렇게 공개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이러지 않았을까 제가 구성을 해볼게요. 자, 경찰입니다. 어떤 사진으로 할까? 운전면허 사진으로 해주세요. 오케이. 지금 베스트 댓글이 뭔지 아십니까? 사진 선택의 자유. 이기영이 만약에 돌 사진으로 해달라고 했으면 그것도 들어줄 판이다. 예? 아니 이게 말이죠. 지금 당장 저만 해도 제 운전면허 사진이랑 지금 제 얼굴이랑 좀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박 변호사님께 여쭐게요. 이게 문제예요. 머그샷이 가장 적박하죠. 체포될 때 찍은 직전의 사진이기 때문에. 근데 현행법상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사진이 있는 것 중에 운전면허 사진을 제시한 거거든요. 우리 다 기억할 겁니다. 조주빈이, 문형욱이, 엠번방 사건들 완전 달라요. 실제로 나왔을 때 얼굴하고 그 제시된 사진하고 다르고요. 또 최근에 김태현이라고 노원구 그 세모자 살인 사건 관련된 완전 달라요. 사실은 이거는 신상정보 얼굴을 공개하기란 취지에 맞게 하려면 알아보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 얼굴이 지금 포샵 뭐 이런 것도 했을 거고 지금 현재하고 좀 시간도 많이 지나갔고 완전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좀 취지하고 좀 취재가 무색해지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새로 드러난 사실들 짚어보죠.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집안 곳곳에 핏자국이 있었다. 좀 무섭습니다. 이 집을 수색을 해봤더니 이 뭐 신발, 뭐 벽, 천장 이런데 이 혈흔이 곳곳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저는 제일 무서웠던 게 캠핑용 수레에서도 혈흔이 발견됐다는데 혹시 시신을 옮기거나 하는데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잖아요. 예. 추가 범죄가 있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저는 과연 2명의 피해자로 끝났을까라는 데 좀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전 여자친구의 시신을 파주에 있는 그 공릉천변에 유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유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그 사람을 집어넣었던 그 어떤 뭐 도구하고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피해자 시신을 뭐 매장을 하거나 또는 뭐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하는데 글쎄요, 그 유기의 개념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만약에 던져놨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발견을 하지 못했을까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그 진술부터 제가 봤을 때는 그 신뢰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번 사건이 사실 전 여자친구의 그것은 택시 운전 기사의 그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서 덤으로 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는 이 사람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조금씩 파면 팔수록 약간 그 의심스러운 그런 그 행적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 것은 그 시신을 자기 옷장에다 놓은 상태에서 또 다른 여자친구와 거기서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그 어떤 형태나 이런 것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좀 더 깊이 파야 될 그럴 사건이라고 봅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그래서 경찰 역시도 지금 그 추가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요? 봐야 됩니다. 지금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타인의 물품을 갖고 있다는 거는 뭐 이것을 뭐 절도하거나 뭐 다른 경위를 통해서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밝혀진 두 차례의 살인 사건을 봤을 때는 이 물품의 주인들이 살고 있는지 지금 생존하고 있는지 이것을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문제가 지금 좀 전에 언급을 했는데 손수레 이 부분입니다. 핏자국 있는 손수레 부분 누구 것이냐라고 경찰이 질문했을 때는 이게 전 여친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묻었다, 혈흔이 묻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지금 경찰이 그 부분을 다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추가 범행이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요. DNA 감식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마 지금 추측건데 다른 범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 자, 오늘 또 추가로 공개된 사실 하나가 살해당한 전 여자친구도 그러고 이번에 택시기사의 시신을 발견한 지금 여자친구도 둘 다 유흥 종사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흥 종사자를 노리고 접근을 했을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왜 다른 게 아니라 아무래도 유흥업 종사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가족이라든가 주변 사람들하고 평소에 연락을 자주 안 한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그날 현금을 가지고 온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에 취약하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집에서 이 혈흔들이 발견됐다는 것도 딱히 그 집에 머물면서 저는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내 범죄를 추적을 해와서 집을 수색한다 이런 상황을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방비로 있었던 게 아닌가. 실제 이 살해된 전 여자친구도 지난 8월에 살해됐는데 가족들도 실종 신고를 안 했잖아요. 혹시 진짜 더 있지 않을까 진짜 저도 굉장히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교수님, 이 전 여자친구 그리고 현재 여자친구의 직업의 동일성 이 부분에는 좀 어떤 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사건도 뭐 2건이니까 일단 지금 연쇄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외국의 연쇄 살인범들 중에서는 주로 그 피해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외국에 있는 연쇄 살인범에 대한 그 연구에서도 나오는데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위 사람들 자기 어떤 가족들하고의 연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밀접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뭐 어떤 소식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실종 신고를 안 한다는 거죠. 택시 기사 같은 그 경우는 그분의 아들이 바로 실종 신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살해당한 지가 넉 달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실종 신고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 저는 좀 그 주목을 하고 싶은 그 점이 이 이기영의 집에서 다른 사람들의 물품들이 많이 발견됐다. 이 물품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 조금 이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 이유는 이 연쇄살인범들 중에서 피해 대상에게 살해를 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마치 트로피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경찰에서는 의외로 이 수면 하에 있는 이기영의 범죄 행각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피해자의 좀 끔찍합니다만 시신 일부랄지 소지품 같은 거를 어떤 전리품처럼 수집하는 그런 컬렉터들의 특징이 연쇄살인범들한테 많이 보이거든요. 자, 박 변호사님. 예. 그리고 또 하나 끔찍한 것이 이 현재 사귀고 있던 그 여자친구가 옷장에서 택시기사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경위도 오늘 밝혀졌죠. 그렇죠. 지금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여자친구가 고양이 사료를 좀 찾는 과정에서 옷장을 열었고요. 그 옷장 안에 짐 밑에 있는 택시기사 시신을 발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고양이 사료를 만약에 이거 찾지 않았다면 사실은 본인도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있었던 거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대범하기도 하고 또 상당히 계획적이기도 하고 또 좀 우발적이기도 하고 자신이 죽인 사람 집에서 그것도 다른 또 시신을 둔 상황에서 현재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다. 상당히 대범해 보이고요. 좀 전에 이제 오 교수님이 말씀했지만 경찰은 진짜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이기영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상공개 피의자의 이기영의 선택에 따라서 기존의 운전면허 사진을 오늘 공개한 경찰 당국의 이 결정, 정말 앞으로 신상공개를 제대로 하지도 않지만 그나마 어쩌다 한 번씩 하는 신상공개도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라면 정말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 왜 우리는 머그샷 안 찍습니까? 지금 이제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완전히 고정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법을 시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그 법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떤 사진을 고를까 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받는 것, 그러면은 얼굴을 갖다 공개를 할까 말까 그것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언론에서 얘기될 때 법을 갖다가 바꿔서 진짜 제대로 된 얼굴,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사람 얼굴 공개되고 난 뒤에 나온 댓글을 한번 봤거든요. 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저 사람 나 고등학교 동창인데. 아,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그 상황에서 더 현재 사진을 갖다가 공개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죄입니다. 다른 추가적인 피해자들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협조를 얻으려면 바로 머그샷 또는 뭐 사진도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를 갖다가 계속 공개를 하는 것이 이 사건을 갖다 풀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속보 나올 테니까 전해드리죠.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16일 제주에서 손꼽히는 유명 음식점의 여사장이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됩니다. 사회주범 김 씨를 움직인 건 바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얽혀있던 박 씨였는데요. 그는 김 씨 부부에게 2억 원의 채무를 갚아주겠다며 끌어들였고 세 사람은 완전 범죄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다치게 하려거나 귀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려 했던 건데요. 하지만 6번의 시도가 모두 실패로 끝나자 박 씨는 아예 죽어도 좋다는 지시를 내리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이들은 7번째 범행을 끝으로 행적을 지워나갔지만 견고한 수사망에 꼬리가 잡히고 맙니다. 오늘은 유명 음식점 대표 살해 사건의 숨겨진 전말을 추적해봅니다. 자, 어제 제주 경찰이 이 제주 식당 대표 청부 살인 사건 수사 결과를 사실상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단 먼저 개요부터 정리하고 가죠. 네, 일단 사건은 지난 16일에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피해자의 자택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서 유명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인데요. 이 주범인 김 씨가 피해자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침입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 피해자가 귀가했을 때 살해한 뒤에 도주를 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이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박 씨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박 씨가 피해자를 손봐줘라, 들어눕게 해라 라면서 이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범행 후에 김 씨는 하천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져버렸고요. 또 택시를 타고 미리 챙겨온 옷을 갈아입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수사에 혼선을 준 뒤에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배편으로 도주를 했는데요. 이후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정말 많은 걸 약속했습니다. 만약에 너의 그 범행이 성공하면 정말 많은 걸 주겠다. 네. 박모 씨입니다. 박모 씨하고 피해자는 2018년부터 좀 관계가 있었고요. 이 두 사람이 좀 사이가 틀어졌는데 돈을 빌리고도 변제를 하지 않아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박 씨가 이 김 씨 부부한테 이 사주를 하는 거죠. 사주를 하면서 최초는 2천만 원을 뭐 보수로 받고 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더 많습니다. 예. 지금 착수금은 3,500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성공을 만약에 하게 되면 2억 원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 이제 이 두 사람 빚이 많았는데 그 2억 원을 빚을 갚아주겠다 대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식당을 이제 분점할 수 있는 운영권도 준다고 하고 또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 이걸 주겠다라고 여러 가지 어떤 대가를 준다고 약속을 하고 이 청부를 했던 것입니다. 피해자가 제주 유명 식당 갈치구이 전문점 대표입니다. 그거에 만약에 너희들이 그 살인을 성공하면 그 갈치구이 전문점에 분점을 내게 해주겠다. 그리고 뭐 돈도 주겠다. 별의별 약속을 다 해준 거예요. 자, 양 변호사님, 저런 약속을 하니 정말 이게 성공할 때까지 몇 번의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려진 건 결과는 한 번이었는데 그게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기까지 무려 6번의 실패가 그 앞에 있었던 겁니다. 이 셋이 범행을 공모한 게 지난 7월부터였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박 씨가 피해자하고 잘 아는 사이니까 박 씨가 이런 식으로 김 씨에게 지시를 했다는 걸 내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갈 테니까 김 씨 당신이 와서 조수석 쪽을 들이받아라.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다칠 테니까 라고 했는데 그때 뭐 CCTV도 많고 속도 제한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저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메시지가 야 이거 속도 제한 50km라 크게 안 다칠 것 같아. 차가 고급차니까 와서 세게 들이받아야 돼. 이런 얘기를 나눴고 3번 정도는 정말로 실행에 옮기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요. 그냥 안 되겠으니까 귀갓길에 무조건 폭행하자 이랬는데 마침 순찰차가 지나가는 바람에 범행에 실패를 했고요.
점점 수위가 강해지다가 결국 살해를 하게 이른 겁니다. 자, 교수님. 일단 저 사람들의 주장은 자기들이 이제 6번, 7번의 시도를 거치면서 점점 이 수위가 올라갔다라고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를 너희한테 주겠다. 음식점, 분점을 내게 해주겠다. 이거는 말이죠. 피해자가 죽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당연하죠. 예. 최초에 그 2천만 원 가지고 살인 교사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고 아마 더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의 사업체를 다 이렇게 뺏는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지금 잠깐 다쳐서 병원에 있는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뭐 예컨대 변호사를 이렇게 고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방어권을 행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처음에는 경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뭐 자기들이 뭐 사망에 이르지 않고 한 몇 달간 입원만 하고 있으면은 충분히 경영권을 갖다가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손 봐줘라. 처음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이 박 씨가 나는 아예 교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나왔죠. 손 봐줘라. 2, 3개월 눕게 해라. 근데 2, 3개월 눕고 난 뒤에 자기 사업체를 다 뺏기면 포기를 할까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범행 후 죽을 확률은 아예 죽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고조가 됐는데, 처음에는 점잖게 얘기를 한 거고, 사실 우리나라 한국에서도요, 손봐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6차례 실패를 하니까 나중에는 죽어도 좋다라고 얘기까지 한 거죠. 본인들의 본심을 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바로 어제 이 세 사람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살인을 교사한, 사주한 박 씨의 입장 변화 있었습니까? 일단 박 씨는 조사 내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김 씨 부부가 범행을 계획한 거고 나는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런 주장을 유지를 했는데요. 실제로 박 씨는 어제 오후에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도 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사주는 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또 이 실행범인 주범 김 씨죠. 김 씨는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했고, 아내 이 씨는 죄송하다면서 울먹거렸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네가 다 안고 가랍니다. 자, 교수님. 저는 사주하지 않았어요. 박 씨. 이렇게 얘기해놓고 뒤에서는 이 살인을 집행한 자에게 네가 다 안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죄질이 상당히 나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그렇게 사주를 하고 난 이후에도 김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바로 그 당시에는 본인은 제주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김 씨를 제주도에 보내서 살해하게 하고 본인은 오히려 육지에 있는 경남에 머물렀단 말이죠. 그래서 알리바이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경찰에서 부를 때 상당히 태연하게 출석을 한 것 같이 보였는데, 그 전에 바로 이 김 씨에게 네가 다 안고 가라. 그러면 내가 5년 내에 너를 출소하게끔 내가 다 조치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회유라든가 이 증거 인멸까지 시도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런 자들이 말이죠. 딱 이번만 이랬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범죄도 그 동기가 도대체 그러면 사람을 해쳐서 뭘 어떻게 얻으려고 했을까라는 부분도 의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이 박 씨가 피해자에게 평소에 접근을 해서 오랫동안 관계를 갖고 있다가 유명 식당을 운영하지만 사업을 또 확장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답니다. 근데 대출을 받는데 이 박 씨가 선뜻 자기 땅을 담보로 이렇게 좀 보증을 서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는 그 담보로서 돈을 많이 대출을 받았겠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에게 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나 이 식당 공동 투자자고 관리사로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딱 전제 조건을 깔아놓은 다음에 이 박 씨의 계획은 뭐였냐면,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사망한 다음에는 자기가 담보로 제공했던 땅의 담보를 빼겠다는 겁니다. 그럼 피해자 가족들이 엄청난 빚을 다 떠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나타나서 내가 공동투자자하고 식당 관리에 왔으니까 잘 운영해 보겠다 해서 통째로 이 식당을 삼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또 있어요. 제가 그 담보로 자기 땅을 해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공을 했다고. 그 담보로 제공했던 땅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 제주 식당 대표 살인 사건의 주범들의 모습을 보면서
앞서 연쇄살인마로 거의 확실시 되는 이기영의 모습은 공개를 했으면서 왜 저자들의 얼굴은 저렇게 블러를 쳤느냐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유가 있죠. 며칠 전에 제주경찰청에서 신상공개 심의위 열어서 이건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 없다 공개해서라고 했었죠. 자, 제주지방경찰청 이상률 청장님 진짜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상공개 심의 지금이라도 다시 소집해서 재검토해 보시는 거 어때요? 자, 수사 결과 나왔다시피 7번의 시도 끝에 그 식당 대표를 살해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박 변호사님. 네. 청부살인이라는 게 이게 그냥 자고 일어나면 맨날 벌어지는 일입니까?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지금 살인교사, 우리 청부살인을 법적으로는 살인교사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나아가서 강도살인에 가까워요. 어떤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겁니다. 살인보다 더 중한 범죄죠. 강도살인은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 세 사람, 뭐 공범 내지 한 명은 교사 아니면 하여튼 3명 다 거의 같이 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3명 다 얼굴을 공개할 필요도 있고요. 이거 말고 또 다른 범죄의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러 번 시도했다면. 그렇다면 과연 오늘 공개한 이기영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들하고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주청은 말이죠. 지난해 그 제주 중학생을 살해한 그 성인 남성 2명 기억하시죠? 처음에 신상공개위원회를 아예 열 생각도 없습니다. 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건 반장을 위시해서 모든 언론이 지금 장난하냐 하면서 막 퍼부어대니까 부랴부랴 그때 신상공개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성인 남성 2명 공개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원칙이냐고요, 이게. 예? 자, 그리고 자, 이기영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택시기사 살해 피의자 이기영의 가족들의 2차 피해, 그 이기영의 가족들의 인권은 그냥 무시해도 되고 이 사람들의 가족들의 인권은 지켜줘야 되겠다는 또 그 기준 원칙은 누가 만든 원칙입니까 도대체? 예? 지금이라도 말이죠. 제주지방경찰청 이상률 청장님 다시 한번 신상공개위원회 재소집해서요. 지금이라도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2월 세종시 금강변 갈대밭에 연이어 불을 지른 30대 교사가 계속되는 시련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 방화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저희가 지난 2월에 다뤘었던 방화 사건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가죠. 네, 일단 지난 2월 9일에요. 세종시 금강변의 갈대밭에서 1시간 사이에 누군가가 3곳에 불을 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최초의 화재를 신고한 것이 한 주민이었는데 이 주민이 누군가 오토바이를 타고 화재 현장을 빠져나가는 걸 봤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이 화재 장소 인근에 있었던 CCTV 등을 확인할 결과 한 남성이 용의자로 지목됐고 사건 다음 날에 바로 체포가 됐는데요. 이 남성은 종이와 휴지 같은 것들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대밭에 내려놓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방화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 경찰 조사에서요, 설 연휴였던 1월 30일 그리고 2월 5일에도 이 세종시 금강변의 갈대밭에 불을 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잡고 봤더니 세상에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때. 저 범인은 세종시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30대 현직 교사였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지금 불이 난 걸 보시고 있는데요. 저렇게 해서 세종시 갈대밭 4곳, 임야 한 곳 총 230여 제곱미터를 태운 겁니다. 지금 게시판 보이지만 세종시 난리가 났어요. 다니는 학교 학생들도 아니 방학 전에도 이게 얼굴 마주친 분인데 선생님이 그럴 줄 몰랐다. 학부모들도 우리 애 다니는 학교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세종시 커뮤니티들이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자, 30대 중학교 선생님이 도대체 왜 갈대밭에 불을 질렀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7번 차였답니다. 예. 야, 이게 좀 납득할 수 있는가 싶은데 누구에게? 자, 연인한테 차였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방화를 저질렀다고 얘기했는데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최초 2019년에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이 있었는데 헤어지게 됐고요. 결별하고 2021년부터 사귀었던 연인 앞으로 6번의 연애에서 다 이별 통보를 받으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이로 인해서 방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통 교수님 헤어지면 차이면
이제 뭐 저는 술을 못하지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 울적함을 달래려고. 그러고 보통 친구랑 뭐 하면서 풀면 될 것이지. 그걸 왜 M1 갈대밭에 푸냐 이거죠.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실제로 이제 불을 지르는 여러 그 방화범의 범행 동기에 이제 따라서 사실 이 사람은 처음에 저런 얘기 안 했습니다. 저 사람은 상당히 그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사건을 2번에 걸쳐서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예. 실제로 이 방화 심리 중에서 사랑을 거부당한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서 방화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 뭐 그 불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심리적인 긴장 관계를 상태를 갖다 해소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뭐 반은 맞습니다.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해드리면 이 세상에 나를 거부했던 이 여자들아, 저 불 활활 타는 거 보이냐? 나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 나한테 이별 통보한 거 너희들 실수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 정신 승리를 갖다가 했을 가능성이 크다. 정신 승리. 네. 하하. 예. 자, 양 변호사님. 7번의 실연의 아픔. 그러니까 저는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이 헤어진 여자들 정말 현명했다. 아니, 그러니까 뭔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이 정도면. 문제가 있죠. 그리고 교수님 잘 설명을 주셨지만 실제로 방화범 같은 경우는 정신병의 일종으로 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들이 어느 정도 있고요. 뭐 정신병이라 제가 이게 뭐 봐주자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만. 그리고 또 방화범죄가 무서운 게 이게 누가 이 범죄로 인해서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를 얼마나 입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이 뭐 사람 가려가고 재산 가려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데 다만 이제 재판부에서는 뭐 5개월 넘게 구속돼서 수사도 받았고요. 또 뭐 다른 범죄도 있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풀어주었습니다.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도 이 형이 달라지지 않았고 대법원까지 가서도 이 형은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 상고는 포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사건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사건연구소 이어갑니다. (2010년 8월 2일) 울산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는 전 씨는 여느 때처럼 새벽 시간에 일을 마치고 동료 부부와 함께 퇴근했습니다. 곧 손주를 볼 예정인데다 다음 날부턴 3일간의 휴가, 딸과 놀러 갈 생각에 들뜬 마음이었는데요. 잘 들어가라며 인사를 나누는 전 씨. 택시를 잡아 올라타고 이내 출발하는 차량. 동료들이 본 전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엄마 걱정에 아들과 딸은 실종 신고를 했고 혹여나 연락이 올까 휴대전화만 바라보면서 하루를 보냈는데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퇴근길 사라진 여성 그리고 수상한 택시를 따라가 봅니다. 자, 제가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범인을 잡지 못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미제 사건입니다. 자, 새벽에 퇴근한 50대 여성이 이후에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날의 행적을 되짚어보죠. 네, 일단 이 50대 여성은 50대 전휘복 씨인데요. 울산 남구의 나이트클럽에서 이 조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 전 씨가 첫 손자의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아들한테 용돈이라도 보태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시작한 일이었다고 하고요. 이 사건이 발생한 게 2010년 8월 2일 새벽 4시 20분쯤이었는데 이때는 일을 마치고 동료 부부랑 같이 퇴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전 씨는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서 탔고요. 이 동료들은 그가 택시 타는 모습을 분명히 봤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그 길로 그대로 사라졌고 행방불명이 된 겁니다. 한편 이 전 씨 가족들도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다라면서 실종 신고를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성인이라는 이유로 이 경찰이 별로 무게를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전 씨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드렸듯이 곧 첫 손주가 태어날 예정이었고 또 이 아이 용돈이라도 주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면서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었고 또 사건 다음 날부터 3일간 휴가 내고 딸이랑 놀러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출 가능성이 아주 낮은 인물이었던 거죠. 가출을 할 상황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성인 여성이기 때문에 가출 정도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타이밍에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예. 그 문자 메시지 뭐냐면 딸의 신용카드를 이 전 씨가 쓰고 있었는데
현금 서비스 받는 문자 메시지가 나옵니다. 3차례에 걸쳐 가지고 100만 원을 띠롱띠롱띠롱 이렇게 뽑는 문자 메시지가 그럼 오고 그 생활 반응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요.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전 씨 일하는 식당 그 근처에서 한 300m 떨어진 편의점 2곳에서 이제 그것이 인출이 됐고 경찰과 가족들이 글로 달려갔었습니다. 편의점 인매에서 그거 인출한 사람 잡아야죠, 빨리. 바로 가족들이 쫓아갔습니다. 근데 그 편의점이 있지는 않았는데 예. 업주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CCTV를 봤더니 확인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뽑았는지를. 예. 그리고 가족들이 주변에 이제 지인 승용차를 타고 주변을 급히 돌았습니다. 경찰 도착 예. 전에. 그리고 CCTV에 찍힌 남성과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찾았어요. 네. 근처 안마시술소에서 호객행위라는 10대였는데 이 10대는 자기가 그 돈을 가져간 게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설명을 예. 하냐면 어떤 사람이 택시에서 술에 취해서 내리는데 자기가 안마실소 가시죠? 이렇게 호객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심부름값으로 3만 원 줄 테니까 돈 좀 뽑아. 그래서 심부름만 했다라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이 그 10대에게 카드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안마실소로 이제 가보자 예.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돈 뽑아 오라고 했던 그 사람 잡으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지는 못하고 이제 그 사람이 안마시술소로 갔다고 그렇게 호객꾼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안마시술소를 찾아가서 이 경찰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업소를 나온 남성이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안마를 받았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오래 그렇죠. 머물렀을 텐데 업주가 이 사람을 문전박대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마방 업주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업소에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너무 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취 상태의 손님을 받으면 사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도로 내보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마방 주인은요, 그러면서 실랑이를 벌였기 때문에 이 남성의 인상착의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몽타주를 그렸고 이 다음 날 현상금 500만 원을 내걸고 신원 수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이 술 취해서 택시에서 내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때도 택시를 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택시를 운전한 기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 그 10대 호객꾼과 안마방 주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든 몽타주가 지금 보신 저 모습입니다. 자, 교수님, 그렇다면 그 사람을 태운 택시기사를 좀 쫓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 택시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니까 그 찾았습니다. 울산 시내에 택시기사 연락망을 통해서 제보를 받았는데요. 이 해당 택시기사에 따르면 8월 2일 밤 9시에 야음체육관 그 시장 입구로 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을 태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게 요금이 3,000원이 나왔는데 그 용의자가 5,000원을 주고 잔돈도 받지 않고 갔다는 거죠. 이 일을 일으키는 상당히 힘들죠. 예. 그런데 이제 또 택시 블랙박스에 이 남성이 택시를 잡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네. 찍혔는데 화질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인상착의를 또 구분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이 용의자가 아까 돈을 찾았자 그랬잖아요. 예. 그 달동 일대 그리고 이 택시에서 내린 이 야암동 일대를 대대적으로 탐문 조사를 했지만은 용의자의 행적을 찾는 데는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박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부분마다 2%씩 부족해요. 그렇죠. 이 카드 쓴 사람이 범인이거나 최소 범인하고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고, 이 사람 지금 드러난 사실만 해도 안마시술소 호객꾼, 또 안마시술소 사장, 또 택시기사 3명 이상 만났던 거거든요. 근데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이 이 호객꾼이 뭔가 얘기를 했었어요. 뭘 얘기했냐면 그 술 취한 남성이 담배를 좀 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막았더니 꽁초를 저기에 버렸다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같으면 옆에 이제 우리 오윤선 교수님 계시지만 경찰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현장에서 이렇게 꽁초 같은 것들을 수거를 해가지고 DNA 분석 같은 걸 하면 범인을 특정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최소한 저 사람이 누군지 확인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실은 가출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강력 사건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놓치고 결국은 안마시술소 주인하고 뭐 진술 받고 이러던 사이에 이 담배꽁초는 유실이 돼버렸습니다. 세상에.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그거예요. 그 사파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그 안마방 호객꾼, 그러니까 돈 심부름 했던 그 10대가 먼저 딱 경찰에 잡혔어요, 저렇게. 저 친구가
아, 그 사람이 피우던 담배꽁초 있으니까 그거 건져서 좀 찾아보세요 했지만 경찰들이 조용히 임마 하면서 너잖아 하면서 그러다가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어. 실제로 이제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이 속된 말로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일종의 또 다른 말로 표현을 드리면 창조적인 그런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험정적 활동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이 수사는 우리가 창조적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사에 있어서 무시하거나 이렇게 할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떻게 보면 아마방 주인 진술을 듣는다고 시간을 좀 허비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수사를 했던 사람 중에서 조금만 머리를 썼었더라면 다시 그곳에 가서 그쪽에 있는 담배꽁초를 전부 다 수거를 해와서 DNA라든가 이런 어떤 그 혈액행위라든가 이런 것만 확보를 했었다면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가지 않고 해결을 할 수도 있었었는데, 그게 정말 그 안타까운 그런 부분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가장 중요한 거, 그 실종된 그 여성 있지 않습니까? 예. 실종된 지 8개월 만에 울산 남구의 한 야산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양봉업자가 발견했는데 부패가 많이 진행돼 있어서 이 시신이 온전하지가 못했던 겁니다. 주변에 근데 여성의 옷가지 그리고 지갑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보고 그 딸이 아무래도 엄마 것 같다라고 그렇게 증언해서 DNA 대조를 해봤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실종됐던 50대 여성이었고요. 앞서서 이 수사가 좀 소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까지도 계속 실종 사건으로만 수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종 사건이니까 조금은 더 가볍게 봤던 거죠. 저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야. 그러니까 초동 수사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사건에서. 근데 초동 수사가 실종 사건으로 보고 그냥 그렇게 상대적으로 좀 소홀하게 하다가 그때 재수사를 살인 사건으로 이제야 한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다시 돌아가서 저 실종됐다가 백골로 발견됐던 50대 여성 전 씨의 그 택시를 그 전 씨가 탔던 택시의 운전사.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택시 탄 이후에 실종이 됐고 결국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날 택시 기사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한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어서 이 경찰 입장에서는 울산 지역 택시 기사들한테 모든 문자를 보내고 현수막도 걸고 전단지도 배포했는데 결국은 그날 전 씨를 태웠다는 택시 기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전에 지금 말했던 택시 기사 바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그 호객 갖고 그 얘기했던 나타났는데 이렇게 안 나타나는 부분이 매우 이상하고, 그렇다면 이 택시 기사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경찰이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취객의 이제 신용카드를 훔쳐가지고 술을 마시고 유흥업소에서 뭐 종업원한테 현금을 인출시킨 택시 기사가 이 구속 전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좀 포인트를 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좀 뭐 실마리가 조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경찰은 이 택시기사의 실종 당일 운행 기록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 당일에요, 전 씨가 실종된 비슷한 시각인 새벽 4시 18분에 손님을 태워서 4시 47분에 하차시켰다, 이런 기록이 나왔습니다. 또 이동 거리를 보니까요, 2.5km를 이동했는데 이게 바로 전 씨가 택시 탑승한 지점에서 집까지의 거리와 아주 비슷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걸린 시간과 요금이었는데 이게 평소 같으면 10분이면 갈 거리인데 이 2.5km를 30분에 걸려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 평소 같으면 3,200원 정도가 나와야 하는데 2배에 가까운 7,200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2.5km 거리를 30분에 걸려서 가면서 도중에 멈춰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동안 미터기는 돌아가고 있었고요. 한동안 택시를 세워놨다는 뜻인데 더욱이 이 택시기사는 이 탑승 이후에 한동안 영업 기록이 없습니다.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추가 조사를 했죠. 택시기사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아이고 왜 차 세워놓고 있었느냐, 몇 턱이 왜 들어갔냐 했더니 그냥 잠자려고 시동을 걸었다라고 한 대답을 하는데 뚜렷한 알리바이를 또 제시를 못합니다. 수상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8개월이 지났어잖아, 사건이 지나서. 나머지 증거들이 아예 없어요. 결정적으로 이 전 씨가 택시를 탔다는 기록도 없고 또 택시가 이 시신이 발견된 장소로 갔다라는 운행 기록도 나오지를 않은 겁니다. 이게 8개월이나 지났으니까 택시를 뭐 수색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몇 번을 씻었겠습니까? 그 사이에. 그래서 뭐 루미놀 검사 같은 것도 의미가 없었고, 더더군다나 이게 목격자들이 택시기사 얼굴하고 본 사람하고 또 다르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뭐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자, 제가 교수님께는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자, 모든 것이 현재까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이 사건. 경찰은 말이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제 사건팀 관계자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제보는 저희가 몇 개를 받았는데요. 제보를 받아가지고 출장도 다니고 이래 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그 범인이라고 할 만한 영의점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 계속 제보는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들어오면은 저희가 그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혹시나 이 관련 영의점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혐의점이 있는 제보자에 대해서는 발견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저희가 준비한 몽타주를 좀 보여주세요.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의 실종으로 알고 타이밍을 놓친 그런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단추를 좀 잘못 끼운 데다가 아까 나왔던 것 같이 운들이 안 따라줬어요. 그 쫓아갔는데 바로 만약에 그 안마방에서 좀 더 있었더라면 잡을 수도 있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백골 사체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이 사건을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백골을 갖다 놓은 것이 거기에 동물 사체에 있는 거하고 같이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지리감이 있고 어디 같은 데 가면 뭐 좀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다른 어떤 동물과 뭐 같이 놔뒀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관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이제 그 소멸되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수사팀도 다 교체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한 사람의 죽음이 그 죽음의 원인이 밝혀지지 못하고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그런 사건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수사팀들은 저렇게 어떤 그 마음가짐을, 초심을 갖다 잃지 마시고 끝까지 좀 추적을 해서 지금 살인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지금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관 2%를 범인이 지금 보고 있다면 가슴이 툭 떨어지도록 경찰이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 이 제보 전화 좀 그 자막 좀 보여주세요. 자, 일단 경찰은 아까 들으신 것처럼 계속해서 뭐 쫓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112로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를 알고 있다 이렇게 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잊지 않는 한 미제 사건이란 건 없겠죠.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여성이 대문 지붕에 매달려 있습니다. 아이고. 이 여성이 소리를 치니까 뒤에 서 있던 꼬마가 앞으로 달려가는데요. 이 쓰러져 있는 나무 사다리를 일으켜 세우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꼬마가 들기에는 너무 커 보이는데 이 꼬마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발을 뻗어서 사다리에 발을 걸치자 그제야 다행인 듯 크게 웃는 여성. 꼬마는 여성이 내려올 때까지 저렇게 사다리를 꼭 잡고 있네요. 야, 왜 저랬어요? 왜? 네, 이들은 사실 할머니와 손자 사이입니다. 예. 1분쯤 전에 할머니는 손자와 놀아주기 위해서 이 마당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자는 할머니가 넘겨준 공을 하늘을 향해 톡 쳤고 그 공이 그대로 대문 지붕 위로 올라가 버린 거죠. 공 때문에. 네, 이 할머니는 공을 꺼내려고 창고에서 나무 사다리를 들고 왔고 이 공이 어디로 갔나 지붕에 매달려서 살펴보려는 찰나 사다리가 기울어져서 쓰러져 버렸다. 당시 상황 한번 들어보시죠. 네, 사다리를 들어 올려서 할머니를 성공적으로 구해낸 저 꼬마는 고작 4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4살짜리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다.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아이에게 박수를 보내는 한편 매달려 있는 할머니도 대단하다. 할머니가 좋은 유전자를 물려줬다. 이런 재밌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자, 계속해서 중국으로 이어갑니다. 네, 안개가 엄청 자욱하게 껴있죠. 이 도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달리는 차량을 향해서 멈추라는 듯이 양팔을 흔듭니다. 앞에는 차들이 비상등을 켜놓고 서 있네요. 설마 사고가 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무려 200여 대의 차량이
저렇게 추돌을 했습니다. 아우. 이날 심한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매우 짧았고요. 심지어 한파로 도로가 얼어붙어서 쉽게 멈출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이 트럭이 멈추지 못하고 이미 추돌한 차들을 박아버리는 모습도 잡혔습니다. 찌그러지고 부서진 차들이 서로 뒤엉켜 있고 차 지붕 위로 올라간 차량도 보입니다. 이거 약간 재난 영화 같아요. 네, 이날 사고로 현재까지 1명이 사망했고요. 1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필 교통량이 많은 아침 시간대라 그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었는데 사고 현장에 있던 운전자는 너무 공포스러웠다면서 이 안개와 얼어붙은 도로 때문에 400대가 넘는 차량이 추돌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 남성이 비틀거리면서 골목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을 숙여서 그대로 건물 유리창에 돌진! 머리를 유리창에 내다 꽂아버립니다. 왜요? 자, 유리 와장창 깨졌고 슬라이딩하면서 건물 들어왔어. 들어온 남성. 근데 머리가 아프겠죠? 당연히 아프죠. 머리를 감싸지는 모습이 보안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하은 씨 왜 저래요? 자, 왜 저럴지 모르겠는데 쩔뚝거리면서 걷고요. 바닥에는요, 사실 피가 흥건합니다. 아유. 강석이 침입한 이곳 한 여성이 거주하던 아파트인데 저 여성을 강간하기 위해 침입한 겁니다. 세상에. 심지어는 마약에 취해 있었다고 하는데 아이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유리창을 깨기 전에는 아파트 철제문을 부수기도 하고 또 지나가던 차에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 이 남성 자, 유리에 부딪힌 충격으로 손과 다리를 크게 다쳐서 예.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 이건 또 뭐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남성 현지 연방 공무원이었고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피해 여성은 어떻게? 이제 피해 여성 이 아파트에서 1년 정도 거주했다고 하는데 이 사고 충격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유, 별일이 다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